팟캐스트 SF 수신기 제4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 레플리컨트. 안녕하세요. SF 수신기 네 번째 시간인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닌 인조인간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다양한 작품 속에서 미래상을 그릴 때 인간을 대신하는 존재로 인공지능, 로봇, 인조인간을 그려내곤 하는데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와 원작을 비교해보며 인조인간인 레플리컨트의 존재가 어디에서 왔고 그것이 그려내는 미래상은 과연 어떠할지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오늘은 블레이드 러너를 중심으로 인조인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였죠? 블레이드 러너 2049를 관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참 인상적인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1982년 작품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다른 점도 있었고 비슷한 점도 있었고 나름대로 그 느낌을 살리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르게 하려고 했다는 그런 거 확실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은 기억에 남는 거는 영상이 좀 아름다웠다라고 할까요? 특히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로 도시들의 도시들의 전경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멋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홀로그램으로 나오는 캐릭터와 상호관계라던가 그런 점들에 있어서 영상미에서는 확실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생각해요.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추가된 설정이었죠?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아날로그적이었는데 이번엔 디지털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실 1982년도 작품에서는 어느 정도 아날로그적이었냐 하면은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사람을 검사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 레플리컨트인지 아닌지 그 검사하는 시스템조차 사실은 되게 아날로그적이었어요. 그야말로 렌즈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그런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터가 제시하는 말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이제 대답을 하는 장면이라던가 그다음에 인공지능 컴퓨터에 일종의 친구가 등장해가지고 같이 생활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디지털적인 면을 훨씬 강조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블레이드 러너 신작의 경우에는 저번에 1화 때 다뤘던 영화 얼라이벌의 감독이기도 한데요. 드니 빌레브 감독이고 네, 이번에 맞습니다. 그런 광활한 풍경이 나온 게 된 게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영상이라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너무 길었죠. 네. 영화가 좀 너무 길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 볼 때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메시아 컴플렉스입니다. 메시아가 등장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식의 느낌. 저는 블레이드 러너 이번에 2049가 해리슨 포드, 데카드와 딸과의 만남이라는 형태로 충분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레플리컨트인 주인공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 도와줬다. 어떤 면에서 그게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 주인공은 과거에 나왔던 레플리컨트들은 분명히 더 인간적인 모습이었고 블레이드 러너들이 비인간적인 모습이었는데 이번엔 주인공이 대놓고서 일단 처음부터 레플리컨트이고 그리고 동시에 블레이드 러너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변화가 없게 감정 같은 것들에 뭐 튀는 것들도 거의 없게 하는 그런 것을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시험을 치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모습의 레플리컨트가 등장하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이야기를 풀어내가는 게 훨씬 더 흥미로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좋았는데 거기에다가 뭐 구세주를 등장시킨다거나 뭐 레플리컨트의 해방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서 도리어 이 작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 좀 많이 퇴색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블레이드 러너 1982년도 원작은 그 블레이드 러너가 인간인데 이제 블레이드 러너라는 그 레플리컨트들, 탈출한 레플리컨트들을 처리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레플리컨트가 블레이드 러너인 설정으로 바뀌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1982년 작품에서는 얘가 레플리컨트다, 아니다, 인간이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죠. 약간 레플리컨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물론 감독도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2049가 나온 다음에도 그래도 나는 얘가 인간이 아니야. 그래도 나는 얘가 레플리컨트야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2049에서는 처음부터 주인공은 명백하게 레플리컨트로 등장하죠. 다만 이제 이거는 뭐 스포일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캐릭터가 사실은 레플리컨트이지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난 존재다. 태어난 존재일 수 있다라는 식의 내용들이 중간에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레플리컨트 중에서 얘는 유일하게 공산품이 아닌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거기서부터 좀 흥미롭게 이야기가 펼쳐졌고 그리고 그거와 연결점, 그러니까 과거의 연결점도 있었고. 데커드가 해리슨 포드가 이제 네, 역을 맡은 1982년 작에도 나오는데 이번 신작에서도 이제 늙은 해리스 포드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좀 되게 재밌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작에서 완전 열린 결말을 내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올지 의문인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 전작에서 주인공은 레플리칸트 여성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버려요. 레플리칸트니까 그 여성의 여성도 어차피 수명은 4년밖에 안 될 텐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식이었는데 이게 기묘하게도 이번 작품이 시작되면서 맨 처음에 쭉 세계 설정이 나오면서 수명 제한이 없는 모델이 등장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이 좀 걸렸어요. 왜 저런 식으로 했을까? 기존의 블레이드 러너 1982가 원래 감독판이 나오기 전에 맨 처음에 영화판 개봉판은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특히 결말 부분에서. 왜냐하면 결말 부분에서 할리우드에서 무조건 밝은 결말을 내야 된다. 해가지고 결말 어떻게 했냐면 둘이 떠난 두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떠난 다음에 갑자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주변이 녹색 풍경,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푸른 하늘의 녹색 그런 초원을 달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레이첼은 그 수명에 제한 시간이 없는 그러한 레플리컨트였다.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끝나버립니다. 그런 나레이션이 나오고. 아마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감독판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이 잘려나갔죠. 근데 그 설정을 다시 되돌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블레이드 러너가 1982년작 블레이드 러너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진 것. 어쨌든 상업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매력적으로 본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각하게 만들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 점들이 눈에 띄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설정들을 더 부과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는 구세주라는 형태로 연결을 해버리고요. 예를 들면 레이첼이 레플리컨트였다 하더라도 그 수명 내에서 아이를 낳고 죽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긴 수명을 가지고 있어서 괜찮다라는 식의 그런 느낌.
그거는 좀 많은 부분에서 이 작품만의 매력을, 블레이드 러너라는 작품만의 매력을 좀 퇴색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블레이드 러너 1982년작에서는 수명 제한이 4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넥서스 4, 6, 8인가요? 넥서스 8. 네, 그렇게 계속 바뀌면서 이번 최근작에서 넥서스 8의 경우에는 자유수명을 가진 레플리컨트가 등장해서 관장님은 그 부분이 좀 재미가 없으셨다고 네, 했던 사실 것 이제 같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만화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보통 이제 판타지 세계, 판타지 작품이었는데 판타지 세계에서 인간들은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마족이라던가 아니면 뭐 요종이라던가 엘프라던가 뭐 드워프들에 비해서 굉장히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주인공은 아니고 뭐 주인공 친구가 과거에 이제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 되게 막 무서워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들은 모두 다 죽는 거란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야. 불꽃처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어떤 면에선 블레이드 러너 과거 작품의 하나의 주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수명이 짧지만 그 짧은 수명 동안에, 그러니까 수명이 길고 짧은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짧은 수명은 얼마나 밝게 비출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블레이드 러너 1982에서 가장 멋있던 장면이 그 로이가 예견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면 말씀하신 예. 거죠. 난 네가 보지도 못한 것을, 상상도 못한 것을 보고 왔어 하면서 쭉 얘기하는 장면. 그리고 죽을 시간이야 하면서 근데 딱 조용히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네.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블레이드 러너 1982는 볼만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1982이 아니라 그냥 블레이드 러너죠. 네.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이 난데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형태로 해서 종족 전쟁이라는 형태로 말하자면 종족 해방, 노예 해방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조하게 돼 있는데 저는 블레이드 러너 시리즈에서 가장 좋았던 거, 블레이드 러너 시리즈라기보다는 블레이드 전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그 이야기가 분명히 레플리컨트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에 관련된 사람 개개인의 이야기라는 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레플리컨트가 날뛰지만 그 세계 사람들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블레이드 러너가 뭐 활동하는 거, 블레이드 러너 활동하는구나, 그 정도만 신경 쓰는 거지. 그러니까 블레이드 러너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는 청소부 같은 느낌이에요. 레플리컨트는 쓰레기고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다, 그런 식의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거는 그게 아니게 되었죠. 역시 스포일러가 되겠습니다만 뭐 스포일러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별로 중요한 스포일러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블레이드 러너 아니야 이제 레플리컨트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면서 레플리컨트의 종의 해방 얘기가 나와버립니다. 종의 해방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저는 그거는 괜히 그걸 꼭 놓을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거는 과거에 오래된 뭐 낡은 SF 작품, 낡은이라기에는 좀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튼 과거의 SF 작품 중에서 로서맨 유니버설 로봇이 같은 그런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프랑켄슈타인 증후군에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레플리컨트가 도리어 인간답고 인간이 도리어 인간성이 적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 주었던 블레이드 러너 과거의 작품에 비해서 이번 작품은 분명히 영상도 좋았고 멋있었고 액션도 나쁘지 않았고 연기도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스토리도 그냥 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생각할 만한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좀 되게 아쉬웠습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 레플리컨트라고 계속 나오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듣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레플리컨트라고 하는 것들 굳이 말하자면 이제 인조인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인조인간이란 말부터 한번 얘기해보죠. 인조인간은 것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조인간은 되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로봇도 인조인간이 될 수 있고요. 즉 기계로 만들어진 존재들. 하지만 여기서 레플리컨트는 좀 다른데요. 레플리컨트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생체 조직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데 뭐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생체 조직을 성장시켜서 만들어낸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그리고 뭐 촉감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하고 같죠. 피를 많이 뭐 이렇게 상처가 나면 피를 흘린다거나 다치면은 뭐 이렇게 그 상처가 좀 나중에 아물다거나 그런 것들 혹은 뭐 병이 걸리면 열이 난다거나 그런 식의 생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조인간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통은 작품 속에서 합성인간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뭔가를 합성해서 만들어낸 인간이라는 뜻으로 어찌되었든 여기서 레플리컨트는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생명체, 가공의 생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조 생명체.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활동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얘기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그건 뭐 설정상의 문제고요. 인간을 대신해서 좀 척박한 지역에서 활동한다거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활동한다거나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죠. 근데 그 블레이드 러너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원작의 경우에서는 그런 점에서 볼 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레플리컨트와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거기서 주인공인 데커드가 자신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상속돼서 일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고 자기가 찾는 그 레플리컨트들과 이제 교류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레플리컨트라는 개념이 영화에서 들어왔을 때 인간 본질에 대한 얘기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형적으로도 인간하고 같고 뭐 수명이 짧다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뭐 먹고 뭐 싸고 뭐 하는 것들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이래만 말하면 사랑을 나눈다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하고 완전히 동일한 존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레플리컨트는. 그리고 심지어는 자유의지까지 갖고 있어요. 원작 그가 1982년에 원작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생식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여튼 그 시점에서는 그거보다는 어쨌든 인간으로서 가능한 거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자유의지까지 가질 수 있으면 얘들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게 가장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주인공 데커드는 거기서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인간인지 아니면 레플리컨트인지. 약간 그런 거 암시하는 장면도 있고 실제로는 레플리컨트였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어느 쪽이든 간에 일단은 인간으로서 자기가 인간이라고 알고서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들 레플리컨트에 비해서 덜 인간적인 느낌도 들어요. 그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로이가 말하듯이 그 경험이라든가 지금까지 쌓였던 그런 체험 같은 점에 있어서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는 점에서 도리어 레플리컨트가 더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게 만드는 게 특징이었죠. 82년작 블레이드 러너에서의 결말도 그랬지만 레플리컨트와 인간이 가진 기억에 대해서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모호하게 다뤄졌던 것도 같아요. 신작 블레이드 러너 2049의 경우에 레플리컨트의 기억이 만들어진 것으로 나오는데 심지어 누군가 만들고 있는 장면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 기억이라는 것 사실 이 원작부터 얘기하자면요. 원작에 사로 이제 소설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라는 제목의 소설인데 필립 K. 딕이 만들었어요. 필립 K. 딕이라는 분이 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기도 한데 이제 토탈 리콜이라든가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작품의 원작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내용들 보게 되면 공통적인 주제 중에서 하나가 과연 진짜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리콜 원작은 도매가로 꿈을 삽니다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는 주인공이 어떤 형태로 이제
그러니까 꿈을 꾸게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체험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가상현실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하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런 게 알고 보니까 자기의 기억이 사실은 조작된 거였어요. 파고들수록 기억은 계속 조작된 내용이 나오게 되고 이 사람의 진짜 기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펼쳐지는데 이번에는 아예 기억이 없는 존재에 대해서 기억을 심어놨을 때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진실인가 아닌가라는 고민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조작된 기억이라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체험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서 심어진 형태로 되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일한 존재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고민이 되겠죠. 블레이드 러너에서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블레이드 러너 1982년판 과거의 작품에서는 거기서는 다른 레플리컨트들은 그런 게 없었는데 레이첼이라는 레플리컨트 자기가 인간이라고 믿고 있던 그 레플리컨트만큼은 그런 식으로 등장하는 그 기억에 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기는 레플리컨트가 아니다. 자신이 레플리컨트라는 게 알게 되자 거기서 레플리컨트라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요. 그 막 주인공 데커드를 저주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만약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사실들이 몽땅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럼 과연 저는 어떤 충격을 받을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상이 안 가요. 그런 걸 영화를 통해서라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고 그것이 이번 신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억에 대해서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더 인간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어차피 레플리컨트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자신에게 있는 기억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뭐 계속 회고하고 있고 그런 식의 느낌들이 나와요. 그러면 가짜로 만들어진 기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정신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 원작인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의 원작이 이번 신작에서는 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네요. 그 82년작의 경우에는 이제 데커드가 유니콘의 꿈을 자꾸 꾸고 이제 마지막에 열린 결말로 그 유니콘 종이접기를 한 것을 발견하고 이제 자기의 꿈이 기억인지 아니면은 이제 이식된 기억인지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어렴풋이 나오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신작에서는 노골적으로 꿈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기억을 만든 사람. 네,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게 안드로이드는 전기함의 꿈을 꾸는가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근데 좀 많이 다른 점도 있어요. 굳이 말하면 거기서는 레플리컨트라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약간 로봇에 가까운 존재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안드로이드가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 필립 K. 딕의 여러 가지 작품에 세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에서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편으로 이후에 매트릭스라든가 온갖 종류의 작품들이 공각기동대라든가 그런 작품들이 모두 이 필립 K. 딕의 작품의 영감을 받아서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특히 주목하게 된 것이 이 기억에 대한 문제 그걸 굉장히 많이 제시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작품에 비해서 그 기억 문제를 훨씬 더 많이 다룬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 그 기억 자체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키워드이기도 했고요. 영화로 다시 돌아가 보면 블레이드 러너 2049의 경우에 홀로그램
존재인 조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조이도 합성인간으로 볼 수 있나요? 조이 이제 합성인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생체를 가진 인간이 되겠는데요. 네. 조이의 특징은 뭐냐면 홀로그램의 몸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몸이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죠. 육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인조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인공지능은 확실히 맞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고, 근데 여기서 또 생겨날 게 뭐냐면 레플리컨트는 그러면 인공지능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도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인공지능은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좀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하드웨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주체가 있고 컴퓨터를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놓은 결과 그것이 지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게 인공지능이지만, 레플리컨트는 생체를 만들고 나서 거기다 나름대로 기억은 심어줬겠지만, 그 기억을 심어줌으로써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성은 줬지만 그 생체 자체의 하드웨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인공지능은 굉장히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은 굉장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높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레플리컨트의 경우에. 높은 개념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지능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거 아닌가 해서 따졌을 때 그렇게는 어렵겠지만 더 인간에 가까운 쪽이 어디냐고 한다면 확실히 말해서 레플리컨트 쪽이 인간에 가까운 거죠. 저희 홀로그램은 우리들에게 시각적으로는 보일지 몰라도 그들을 만질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존재한다고 하기도 애매하겠죠. 굳이 말하자면 가상현실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요. 그에 반해서 레플리컨트들은 우리들과 악수를 나눌 수도 있을 뿐더러 서로 주먹질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인간인지 아닌지가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플리컨트인 줄 알면서도 1982년 작품에서 레플리컨트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레플리컨트를 사랑해버리는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신작에 등장한 홀로그램 조이의 경우에 사실 그냥 소프트웨어라고는 하지만 조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고 또 심지어 러브라인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애정의 관계, 소프트웨어와 인간이 애정 관계를 만들면서 서로 이제 기억이라는 것도 계속 이제 증폭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레플리컨트랑 또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으로 보이기도 해요. 네, 그것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몇 년 전에 러브 플러스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 게임의 캐릭터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캐릭터야말로 진짜 실체가 존재하지 않죠. 근데 인간이란 것이 어떤 존재와 교감을 가질 때, 그러니까 말만으로도 충분히 교감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왜 연애물 중에서 예를 들면 러브 코미디물 같은 경우에서 전화 교환원과 이렇게 이를테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례라든가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은 다릅니다만 인공지능 존재하고의 사랑을 나누는 작품으로서 그런 것들도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명백하게 다른 것은 여기서 레플리컨트들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과 교류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죠. 교류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로서 흔히 나오는 프랑켄슈타인 증후군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더 쉬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하고 거의 다를 게 없는 존재니까요. 근데 프랑켄슈타인 증후군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프랑켄슈타인 증후군이란 거는요, 1800년대에 나왔던 메리 셸리라는 작가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에서 비롯된 건데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얘기는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완벽한 인간을 만들려고 하다가 괴물을 만들면서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간혹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괴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의 박사가 어떤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그 인간을 만들려고 했다가 괴물을 만들어버린 경우인데 결국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그 괴물한테 죽어요. 괴물한테
결국엔 괴물 때문에 죽고 맙니다. 이 프랑켄슈타인 증후군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존재가 특히 그 중에서도 이를테면 로봇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합성인간이라던가 그런 것처럼 인간을 대신할 수도 있는 어떤 존재가 우리 인간들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공포심을 말하는데요. 흔히 뭐 터미네이터 같은 작품들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과거에 블레이드 러너 1982년 판에서는 그러한 프랑켄슈타인 증후군이라는 요소는 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보다는 인간에서 만들어졌지만 더 인간답다. 그것이 굉장히 주목받는 반면 이번 작품에선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레프리컨트들이 자신들의 종을 자기 종이 무슨 해방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조이의 예를 들자면 조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인간 사회를 지배할 수도 있고 인간을 멸망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이가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 사회를 그대로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레플리컨트는 우리 인간의 삶을 그대로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죠. 좀 더 넓은 영역에서 레플리컨트들은 이제 인공지능과 다르게 좀 더 인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 존재인 거네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하고 닮게 생겼으니까요. 그 프랑켄슈타인 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인조인간이 인간을 위협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들었는데, 그럼 홀로그램인 인공지능 자체는 사실 그런 위험에서는 좀 더 멀리 있는 존재네요. 앞으로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그냥 위안을 위한 그런 모델로서밖에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영화에서 주인공이 위험에 빠졌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인간이 무언가 창조한다는 것의 역사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인데, 그 프랑켄슈타인으로부터 인조인간에 대한 위협을 이제 느끼게 된 것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전일 것 같아요. 그것의 가장 시초라고 할 수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우리들이 인간을 대신 이게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를 들면 신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리스 신화 속에 헤파이스토스라는 대장장이 신이 있었거든요. 그 대장장이 신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도구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종의 로봇이죠. 그리고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그 유명한 거대한 청동거인 탈로스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온몸이 청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의 혈액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화산에다 몸을 던져가지고 몸을 뻘겋게 달궈가지고 배를 불태워버린다고 하죠. 근데 그보다 더 오래전 이미 수메르 신화 속에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는데 길가메시 서사시 속에 보게 되면 길가메시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 신들이 위험을 느끼게 되자 인조인간을 만들어서 길가메시를 대항시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그 인조인간은 길가메시와 결국 화해를 해가지고 길가메시에 부하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신화시대에서 이미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한편 이런 존재를 인간으로서 대하는 것, 뭐 아까 얘기했듯이 길가메시가 자기 부하이자 친구가 된 그 인조인간, 그 인조인간이 나중에 죽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슬퍼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이 종종 나오고요. 그리고 한편 피그말리온이라고 있죠. 자신이 만든 그 여인의 조각상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하나 유대 신화를 보게 되면 유대 설화 속에 보게 되면 고렘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골렘이요? 네, 그 골렘이란 것이 이제 그 신의 이름을 받아서 만들어지는데 그 진흙이나 돌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인조 생명체를 만드는 거죠. 그걸 위해서 신의 이름, 그래서 메스라고 해서 메스라고 하는 글자를 새기게 되고 그 글자를 만약에 거기다 새로운 글자를 더해서 이메스 그러면은 그거는 죽음이 되니까 소멸해버린다. 그 골렘도 사실은 원래는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간들에게 위협을 끼치는 끝에 결국에는 파괴되고 말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처럼 인조인간을 만들겠다 혹은 인조인간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들은 신화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고, 근데 그 시대에는 전부 다 대부분은 판타지 영역이었어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역시 연금술 속에서 보면 호문클루스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뭐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가지고 인조인간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만들어서 종으로 부렸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창작되는 것은 역시 프랑켄슈타인이 가장 초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과학적인 의미에서 정말로 그럴듯한 이야기로서 만들어진 것은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로봇이란 말의 원형이 되었던 체코의 작가인 카랄 차페크의 로소맨 유니버설 로봇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로봇은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로봇하고는 달라요. 우리들은 로봇이라고 하면 기계 로봇으로 생각하는데, 차페크의 그 로소맨 유니버설 로봇이 나오는 로봇은 굳이 말하자면 레플리컨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레플리컨트 같은 존재가 결국에는 인간들의 세계를 뒤엎고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그런 이야기로 진행되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 그런 작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초기에 나왔을 때는 그냥 인간의 꿈이었어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줬으면 좋겠다. 심지어 이런 얘기 중에 제일 재밌는 거는 저는 사실 수메르 신화가 되게 솔직한 신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을 신이 만들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신이 만들어낸 우리들은 인조인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신이 인간들을 만든 이유가 딱 있어요. 신이 원래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는데, 높은 신들을 위해서 낮은 신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낮은 신들이 자기네들만 일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야, 왜 우리만 일해야 돼? 이럴 수 없다 하면서 파업을 한 거죠. 파업을 하니까, 아, 그래, 알았어, 너희들을 대신해서 일할 존재들을 만들어줄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신들이 놀고 싶어서 만든 존재였다는 거. 이처럼 신들이 놀고 먹고 싶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게 참 흥미롭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 역시 사실은 우리들이 놀고 먹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자동기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인조인간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상당히 저는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뭐 블레이드 러너 속의 레플리컨트도 인간들 대신에 일할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식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런 꿈이었어요. 인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프랑켄슈타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로스의 유니버설 로봇이라든가 그런 작품이 나오면서 그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즉 노예 해방의 그런 느낌에 가까운 형태로 이야기가 발전하게 되죠. 그것이 지금은 그러한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로봇과 인조인간이 인간을 얼마든지 해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품이나 실제 과학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나요? 사실 이게 굉장히 이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온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 구단을 이기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거에서 위협을 느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인간의 한인을 다 뺏어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이 그대로 발달하면 우리 인간들이 몰라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과거로부터, 실제로 프랑켄슈타인도 그랬습니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위험을 느꼈던 게 사실이에요. 인간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고 인간보다 똑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인간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인간의 명령을 안 듣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하는 장치로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했죠. 예를 들면 레플리컨트, 블레이드 러너에서 나왔던 과거 작품에서요, 레플리컨트의 수명이 4년밖에 안 되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제약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 기술적인 문제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나오긴 하지만, 처음부터 제한을 걸어놓고 너는 이 기간 동안 밖에는 작동 못해라고 한다면 그럼 위험이 줄어들겠죠.
또 하나는 이른바 중성화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레플리컨트 같은 존재라면 그 후세가 태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아무리 그들이 날뛴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명이 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 합성인간의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슷한 사례로 주라기 공원에서 보게 되면 주라기 공원의 공룡들이 계속 번식하면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라기 공원의 공룡들은 몽땅 다 암놈들만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암놈들만 존재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실제로 왜 햄스터 같은 것들 잘못 기르면 그래서 암놈 순놈 길렀다가는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같은 애들만 길러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인위적으로 그들이 늘어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 통제를 하는 거죠. 그게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생물학적인 형태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봇인데 이 로봇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맨 처음에는 이온 더 바인더라는 작가가 처음에 아이로봇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서 처음으로 인간을 해치지 않는 로봇에 대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 영감을 받아서 아이작 아시모프가 그런 식으로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시스템을 갖추자.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약에 그 시스템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로봇이 파괴되게. 그것이 바로 이른바 그 유명한 로봇 3원칙이라는 겁니다. 로봇 3원칙은 첫 번째 주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로봇은 인간을 해치거나 혹은 가만히 있음으로써 인간이 손해를 받지 않도록 인간이 어떻게 다치거나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즉 로봇은 단순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때문에 다치게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위험에 빠지면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로봇은 인간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거나 그런 요소를 둠으로써 로봇들이 인간들을 보호하고 해칠 수 없게 설정하게 됐죠. 물론 그 법칙도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아시아쇼프는 로봇 영원칙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로봇은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로봇 3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얼마든지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근본이 이건 것 같아요. 만약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족쇄를 메어줘야 된다. 완전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통제를 벗어난 시점에서는 이미 그건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생물학적 방법이건 왜 요즘에 보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 식물들을 종자들 있잖아요. 이 종자들이 특이해요. 종자들을 한 번 심으면 거기서 씨가 나오더라도 그걸 심어도 다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생물학적인 형태의 제약을 가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적인 제약을 가거나 정 안 되면 정말 위험할 때 뭔가 이렇게 도끼로 찍어가지고 전기선을 끊어내더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만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이야기도 얼마든지 많이 있죠. 저는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소한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어도 그걸 막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좀 많이 봐야 되는 거라고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그 인간을 위협한다는 게 물리적 고통을 인공지능과 인조인간이 가한다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인간의 그 필요성을 점점 없애버리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게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사례로는 아마존 회사에서 뭐 로봇을 이제 고용해서
이제 인간의 일자리를 뺏게 된 어떤 사례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제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이런 영화들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플리컨트와 인간의 어떤 차이가 육체적인 차이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게 될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인간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본질적인 얘기로 돌아가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또 하나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블레이드 러너에서 그런 부분은 잘 안 그려지긴 했는데요. 많은 작품에서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밝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봅니다. 우리들은 스파르타처럼 살면 된다. 스파르타 아니면 아테네처럼 살면 된다. 아테네에는 노예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노예들이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아테네인들은 뭘 했냐면 맨날 할 게 없으니까 철학밖에 안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되는 거죠. 로봇들이 일을 해주고 로봇들을 일해서 얻은 돈을 가지고 우리들이 뭘 하면 된다. 그래서 이른바 말하는 로봇 세금, 로봇을 많이 고용한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들이 일을 하고 인간들은 논다. 그래서 아시모프의 작품을 보게 되면 아예 그것이 여러 가지 행성이 나오고 그 행성마다 로봇 사용이 다른데요. 어떤 행성에서는 한 사람당 로봇이 2만 대입니다. 인구 밀도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로봇이 다 모든 걸 하고요. 인간은 거기서 그냥 놀고 먹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 한편으로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뺏어감으로써 그냥 극소수의 상류층만 남고 나머지는 몽땅 다 빈민층으로 남게 되는 그런 세계도 존재하죠. 어느 걸 선택하느냐는 우리들이 결국엔 상상을 해서 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화 얘기를 다시 좀 해볼까 하는데, 이제, 인간을 대신해서 레플리컨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고, 이제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와 환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유한 인간은 다른 행성으로 이제 가게 되고, 이제 남은 인간들과 레플리컨트의 공존 세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인간조차도 사실 하층민이라는 어떤 전제가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세계가 이게 뭐 여러 가지 공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그런 거를 파게 된 세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 힘든 사회죠. 그래서 거기서는 거의 빈민층만 존재하고 있고, 뭐 물론 일부 귀족층이라고 일부 부유층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피라미드 같이 거대, 진짜 실제로 피라미드 모양처럼 만들어진 디자인으로 해서 그 회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봐도 그냥 피라미드를 그대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만큼 권력의 상징. 그런 느낌이죠. 그런 형태의 미래가 나오는 걸 보통 이제 디스토피아라고 그러고, 이 블레이드 러너는 그러한 형태의 미래적인 영상을 되게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전 손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후 많은 작품들에게 영감을 준 것도 사실이죠. 네, 그 블레이드 러너 1982년은 언제를 미래로 하고 있고, 최근 블레이드 러너 2049의 경우에 2049년이 미래상인 거죠? 네, 그렇죠. 블레이드 러너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019년이니까. 그것은 82년. 82년작이 2019년을 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정확히 30년 뒤에 이야기가 펼쳐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2년 뒤에 미래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아마도 한참 뒤에 그렇게 되겠지만 저는 블레이드 러너 같은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그러한 미래에서는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안 가고 있기도 하고요. 좀 더 행복한 삶에. 82년 그 블레이드 러너가 2019년? 얼마 남지 않은 2019년을 지칭하고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미래라고 생각한 어떤 시점인 건가요? 82년에 만들었으니까 2019년이면 잠깐만 30년은 넘은 뒤잖아요. 30년 뒤 정도면 이 정도 되겠지 라고 사람들이 그때는 상상한 거죠. 비슷한 사례는 얼마인지 있습니다.
관장님은 그러면 2049년에는 지금 모습과 어느 정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되세요? 저는요, 2049년 시점에까지는 전 약간 보수적인 느낌을 들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모습 자체가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거 하지 않아요. 물론 가상현실도 많이 발전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한다거나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인간들의 삶은 지금과 큰 차이 없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의 미래는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21세기가 되면 저는 이제 그 20세기 태어났으니까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뭐 정말로 자동차도 하늘 날아다니면서 다니고 막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자동차는 존재하지 않고요. 있긴 있지만 뭐 정말로 비행기처럼 엄청난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그런 놈은 있긴 있어요. 네, 이렇게 평소엔 접어가지고 다니고 그런 놈은 있지만 실제로 블레이드 러너처럼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자동차는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뭐 등장한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것이 실용화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가까운 장래에 뭐 21세기가 되면 화성도 가고 막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화성은 모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봤던 사람들이 상상하는 미래는 실제 미래보다는 훨씬 더 먼 미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하나는 그것이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면서 생각보다 변화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런 작품을 볼 때 또 하나의 매력적인 요소일 수도 있죠. 불과 2년 뒤면은 블레이드 러너의 미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맞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미래상이 만들어진다는 게 그 과거에 꿈꿨던 미래상이 어쨌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도 계보가 있을 텐데 뭐 최초의 미래상을 디자인했던 분이 있다면은 소개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미래가 어떻게 됐냐에 대해서는 뭐 이를테면은 최초라기보다는 제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을 보자면 역시 타임머신 같은 작품 되겠네요. 타임머신에서 보게 되면 H.G. 웰즈의 타임머신에서 보게 되면 타임머신을 하고서 오랜 미래로 갔더니 뭐 지상에서 일단 뭐 진짜 선남선녀들이 살고 있어요. 되게 멍청해요. 머리가 텅 빈 것 같아. 되게 잘생겼지만 그들은 뭐 아무것도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밤이 되면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알고 보니까 밤에는 지하에서 어떤 괴물들이 올라와서 걔네를 잡아가지고 잡아먹습니다. 그것이 알고 보니까 지상에 있던 애들은 자산가 계급의 후손들이고 지하에 있는 괴물들은 사실은 점점점 땅속으로 들어가게 된 공장들이 전부 다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점점점 땅속으로 들어가게 된 노동자 계급의 후손이라는 그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 식의 미래를 그려냈던 거죠. 그 타임머신이라는 작품의 경우에 제가 봤던 메트로폴리스랑 내용이 꽤 흡사하네요. 네, 실제로 그런 거에 영감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메트로폴리스가 그대로 간다면 만약에 그 상태에서 이렇게 혁명 같은 게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결국에는 지상과 지하가 점점 멀어지면서 타임머신의 미래가 벌써질 수 있겠죠. 근데 그 메트로폴리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메트로폴리스 같은 경우, 이제 미래 세계상, 그러니까 전형이 된 미래 세계상의 이미지가, 거의 시초처럼 예, 거기서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프란츠 랑이라는 그 감독의 작품을 보게 되면 그 건축적인 의미에서도 그 건축학자들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건축 면에서도 진짜로 정말 미래에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의 건축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상미 하나만큼은 굉장히 탁월한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디자인됐던 미래 세계 이미지가 건축 쪽이나 이제 현실에 적용된 사례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네요. 예, 실제로 영화에 나왔던 그러한 건축물들이 실제로 만들어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메트로폴리스는 가장 압도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와, 이런 도시는 정말 엄청나다. 정말로 메트로폴리스라는 말에 언어이 돼버리고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 블레이드 러너 82년작의 경우도 그 당시에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기에 영상미가 엄청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의 어떤 미래의 배경,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적 배경을 다루고 있긴 한데, 그 당시에 과학기술로 구현할 수 없었던 기술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네. 네. 그것의 디자인은 누가 하셨나요? 시드 미드라고요. 원래 공업 디자이너입니다.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 건축 자체에다가 그 공업적인 디자인의 이미지를 같이 뒤섞으면서 정말로 미래에 실제로 존재할 법한 그런 느낌의 연출을 엮어내고 있죠. 이 시드미드 같은 경우는 그 밖에도 메카 디자인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그분이 만드시는 걸 보게 되면 실제로 정말로 있어 지금 당장 만들어져도 상관없을 듯한 그런 느낌의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이 블레이드 러너에서 나왔던 그 매력적인 영상미를 보여줄 수 있었고, 그 결과 이후에 수많은 SF 작품에 영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메트로폴리스가 우리 현대 도시에 영향을 준 것처럼 블레이드 러너가 앞으로의 도시에 더 영감을 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종종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미래상이라는 것도 사실 누군가가 만든 디자인을 이렇게 답습하면서 자연스러워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우리들은 야 멋있다라고 느끼면서 나도 저렇게 만들어 봐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2049 블레이드 러너의 경우에 이제 지금이라는 2017년보다 어쨌든 30년 뒤의 미래인데 그렇게 미래적인 요소가 있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레플리컨트라는 존재의 설정이 더 많아진 것은 좀 흥미로웠었지만 그런 홀로그램이 강조된 것은 지금도 익숙한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향상력을 보여주려면 예를 들면 스타트rek에서 레플리케이터라고 해서 물건을 아예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도 나와요. 물론 그것도 지금 보자면은 약간 3D 프린터 같은 거로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발전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아예 극단적으로 거의 마법에 가까운 정도로 가지 않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뭔가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나올 걸 만든 그런 식으로 뭔가 딱 하게 되면 갑자기 뭔가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워낙 많은 작품에서 쉽게 접했던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현실 속에서도 구현되고 있는 걸 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규모의 차이라든가, 예를 들면 홀로그램이 거의 뭐 인간의 몇백 배, 몇십 배 정도 더 큰 크기로 나와서 홀로그램 광고가 나온다든가, 그거는 아직까지 구현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구현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정도 미래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블레이드 러너가 맨 처음 만들 때도 2019년 정도면 이 정도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까지는 따라잡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한 30년 정도의 뒤의 미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술 범위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는 않겠죠. 영화 블레이드 러너도 그렇지만 인공지능, 인조인간, 로봇을 다룬 많은 작품 속에서 항상 결말이 디스토피아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세계에도 미래라는 것을 꿈꿀 때 그렇게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꿈꾸고 있나라고 하면은 좀 의문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쓰고 있는 과학기술이라는 게 사실 그런 위협 같은 거를 어떤 뉴스나 신문기사 등으로 접하지만 크게 위협적이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반면에 그 SF 작품 속에서 긍정적인 미래상을 다룬 작품들이 있을까 하는데 혹시 뭐 소개해 주실 만한. 뭐 정확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작품들이 결국엔 긍정적인 미래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 엔딩은 해피엔딩으로 나야 되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 처음부터 좋은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디스토피안 이야기를 만들기 쉬운 게 세계를 어둡게 만들어놓고 누군가를 던져놓으면 이야기 그냥 만들어지지만, 유토피아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거기서 어떤 건가를 다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쉽게 만들어진 게 디스토피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상이라는 것이 대개의 경우는 부정적인 상상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부정적인 상상 덕분에 우리들이 그런 부정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로봇의 관계라든가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상적으로 그린 작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시 아이작 아시모프 작품인 것 같아요. 거기서는 로봇이 사실상 인간을 나중에는 인류의 보호자처럼 등장해가지고 인류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로봇에게서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굳이 로봇이 우리 인간을 지배해야 되는가?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로봇은 우리와는 완전히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영화로 보자면 아까 얘기드렸던 아이작 아시모프 작품에서 아이로봇이라든가 바이센테니얼 맨 같은 그런 작품에서 역시 로봇과 인간들이 같이 살고 있고 공존하는 그 사회가 나름대로 매력적인 사회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불편 없고 행복한 사회로 그려지기도 해요. 로봇이 인간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다면 뭐 굳이 이거 로봇은 아니겠습니다만 전 트랜스포머 같은 것도 재밌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트랜스포머는 외계인이지만 사실 우리는 로봇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 로봇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악당들을 물리치는 얘기잖아요. 우리들이 로봇을 악당으로 그려내는 얘기도 얼마든지 있지만 로봇과 함께 활동하면서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 뭐 아동용이라고 한다면 아톰 같은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도라에몽 같은 이야기라든가 거기서도 로봇들은 우리들을 도와주는 존재로서 같은 친구로서 등장을 해요. 저는 그런 미래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선 우리들이 그 사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가 고민할 것 같아요. 단순히 로봇이 인간보다 인건비가 싸니까 로봇으로 바꿔 라는 식으로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 사회를 만드는 건 우리 자신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레플리컨트 같은 이야기가 쉽게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인간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로봇 이야기들은 사실은 모든 종류의 로봇 이야기들 혹은 인공지능 이야기들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비치는 존재로서 얘기를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다면 저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매력적이고 긍정적이고 또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이 보는 거울처럼 인조인간을 만들게 될 때 이제 많이 숙고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이제 인간이 단순히 어떤 소모품적인 존재로서 인조인간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그쪽에서 반발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블레이드 러너 속에서도 많이 보였던 것 같고, 이제, 인간이 만든 인간이 더 인간 같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는 이제 앞으로의 과학기술 발전에서도 계속 생각해보게 만드는 점인 것 같네요. 사실 거기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도대체 그렇다면 인간 같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뭐 그 점에서 논쟁들이 되게 많겠지만 저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시점에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혹은 그런 시점에서 만들어내는 인조인간은 분명히 따뜻하고 우리들에게 호의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작품 세계 속에서 그려지는 이야기들의 그런 형태가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오늘 블레이드 러너를 중심으로 인조인간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다양한 작품 속에서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다루고 있는 듯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반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저는 수신자 P였습니다. 함께 수고해주신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SF 걸작선. 예, 오늘은요, 최영희 씨의 안녕 베타라는 작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계절에서 나온 제1회 한낙원 과학소설상 작품집에 들어있는데요. 네, 청소년을 위한 SF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단편 작품인데, 이 안녕 베타의 매력적인 점이라고 할까요? 이 작품의 세계관이 상당히 재밌어요. 이 작품의 세계는요, 여전히 헬조선입니다. 예, 아이들은, 세화에서는요, 시민 등급이란 걸 시험을 보게 되고, 그 시민 등급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가, 체험활동이라든가 다양한 걸 해야 돼요. 그야말로 지금의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더 강화했다고 볼 수 있죠. 거기서 조금이라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대체인간이라는 것을 도입해가지고 그 대체인간들이 봉사활동이라든가 체험활동 같은 것들을 대신하게 만듭니다. 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 대체인간들은 수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더 이상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돼서 다시 태어나서 나오게 돼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주인공은 이 베타라고 불리는 이 대체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원인간 그리고 베타 인간 이런 식으로 대체인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과연 이것은 기계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에 의해서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베타를 자발적으로 떠나도록 용납하게 돼요. 주인공이 나중에 가서 그러한 사회적인 현실에 대해서 좀 약간 후회하는 장면들도 있지만 적어도 그 베타라는 존재가 기계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서 그리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롭게 다가오는데 왜 그러냐면 현재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사실상 이 베타처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무조건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대체인간, 일종의 안드로이드 대상으로 삼아서 잘 엮어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SF라는 것이 로봇이나 외계인이라든가 아니면 타임머신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엔 그 내면에 인간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정말로 그러한 삶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베타라는 것이 존재하는 그런 삶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적어도 베타만이 아니라 원래 인간조차도 그렇게 행복한 사회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간 베타가 마지막에 주인공을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요. 다른 모습으로. 그 이후에 펼쳐질 수 있는 미래가 어떤 면에서 훨씬 더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 작품 안녕 베타. 자, 청소년 작품이지만 이것은 학부모들이나 아이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SF 작품 좋아하는 누구든 아니면 SF 작품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꼭 보시길 권합니다.